1980년 5월 초 서울은 비등점을 향해 끓고 있었다.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갔다.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도 22일로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신군부는 13일 0시를 기해 주요 관공서와 언론사에 군대를 배치한다. 간첩의 침투와 공격 예상이 그 명분이었다. 군부대 출동에 반발한 시위대열은 거리로 나왔다. 신군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교내 시위 방침을 지키던 이전까지의 차기 절제는 사라졌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적화 통일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5월 15일 남대문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은 국면을 반전시킨다. 사람이 탔나? 엄마가 떴다가 거기 떠가야겠다. 저들은 우리 학원의 소요 사태 등을 고무 찬양 선동함으로써 남침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일본에서 알려온 북한 남침설을 계기로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광주에서의 유혈 진화. 정권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는 빈틈이 없고 냉혹했다. (20년) 동안 국제정권하에서 숨죽이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신군부는 화려하게 입성한다. 그러나 그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북한 남침설은 과연 사실이었는가? 비상계엄의 전국적 확대라고 하는 것은 준전시 상황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에 관한 어떤 뚜렷한 정황 내지는 새로운 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즉 그것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5월 10일 아주 미묘한 그 한국의 정치 정세 상황에서 일본의 내각조사실을 통해서 정보가 중앙정보부로 전달되고 전두환 씨가 이를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결정적인 모멘트를 일본 측에서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5.18 사건 수사 당시 제출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의 북괴 남침설 분석.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남침설은 5월 10일 일본 내각조사실 한반도 담당 반장이 알려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북괴는 5월 15일과 20일 사이를 남침 시기로 결정, 휴전선 전역에 병력 집결을 완료했다. 이 첩보는 최근 중공을 방문한 일본 고위 관리로부터 확인된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 미 칠함대 소속 항공모함이 서해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구사단 지역에 3명의 이 첩보는 당시 강요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상치 않는 동향으로 보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5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는 북한이 남침할 것이라 하는 첩보를 우방정보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 쪽에서는 남침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군이나 국방성이나 이런 데서야 항상 상대가 언제든지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 하는 걸 항상 말할 수 있죠. 나는 지금 갑자기 어떤 징후가 나타났다든지 또는 계속적으로 어떤 징후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쟁 준비로서 판단된다든지 이런 경고 또는 발표는 별로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은 없어요.
그렇다면 남침설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취재진은 일본에서 남침설 첩보를 받아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에게 보고한 당시 중앙정보부 해외 담당 차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80년 북한 남침설을 묻는 취재진에게 6.25 때의 경험담을 얘기했다. 더 이상의 취재는 어려울 듯했다. 가족의 말에 따르면 그는 몇 해 전 큰 수술을 받은 뒤 기억력이 감퇴했다고 한다. 취재진은 북한 남침설의 근원지인 일본으로 향했다. 우선 해외 담당 차장에게 남침설 첩보를 제공한 내각조사실의 한반도 담당 반장을 만나보기로 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퇴직 후 한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북한 남침설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攻撃可能性についての情報を、韓国のこの金さんに、さんが渡したと。彼はそういうふうに書いてるんですね。それはそんなことはありえないですね。그럴 수는 없다. だからその部分が我々の番組としては歴史を整理するというか明らかにするところではものすごく大事な。 하지만 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보도 없었고요. ただですね、間違った情報を流すというかですね、韓国は勝手にやったんですか。 제가 아는 안에서는 저는 그런 정보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내각조사실의 한국 담당 과장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한국 정부의 기염사령부에서 내각조사실의 한반도 담당관으로부터 남침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기염령을 선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쪽으로 순간 여러 반응이 몰려왔죠. 서울에 있던 일본 신문사들의 특파원과 지국장, 그리고 제1미사령부 등 기타 여러 곳에서 사실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내각조사실의 높은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어왔지요. 일본 외무성은 당연히 제가 한반도 담당관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자네가 말했는가 하면서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5월 초의 토요일 동경주재 한국대사관 측에서 먼저 북한에 남침 정보가 없는지 문의해 왔다고 한다. 당시 그 도쿄 대사관의 담당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방위청의 전직 고관이 중국에 가서 북한의 남침 정보를 의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정보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죠. 그래서 저는 현재 그런 징후가 있다는 내용의 정보는 저로서는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죠. 당시 북경을 방문한 일본 방위청의 전직 고위 관리는 낙하선의 전 수상으로 알려져 있다. その時中国いらっしゃった時にそういう例えば北朝鮮の動き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について興味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とかそういう聞こうと。 중국의 요인들과 북한이 어떻게 보이는지 또 북한의 동향이 어떠한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요인들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북한 남침설이 일본 고위 관리로부터 확인된 매우 신빙성 있는 정보며
또 일본 내각조사실의 담당자에게서 받은 제보라고 발표된 것일까? 그것이 마치 제가 한 말인 것처럼 북한이 남침한다는 내용을 일본 내각조사실 담당관이 말했다. 정보가 입수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들이 계엄령을 펴기 위해서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한 것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들의 발언이 이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저희 쪽에 질문을 하고 그것을 날조해서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북한 남침설은 일본 내각조사실에서 제보받은 것이고 날조하거나 과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육군정보참모부와 중앙정보부가 북한 남침설을 분석한 결과는 특이한 전쟁 징후가 없고 정보의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돼 있다.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당시 모 일간지 동경특파원인 이 기자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는 미 칠함대가 남침 위협에 대비 항공모함 한 척을 서해로 이동시킬 준비 중에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1980년 5월 중순이죠. 화요일날 저희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낮 근무 데스크를 보고 있었어요. 기자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일본의 군사 소식통에 의하면 남침을 준비하는 증세가 보여가지고 일부에서요. 거기 대처하기 위해서 칠함대 일부가 동해 쪽으로 황해 쪽으로 긴급 발진을 시작했다. 이걸 좀 확인을 해달라. 80년 5월 중순의 토요일이라면 5월 10일과 5월 17일이다. 10일은 북한 남침설을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날짜와 일치한다. 요코스카에 미군 함대의 대변인이 있죠. 주일 미 해역으로 말이죠. 요코스카에 알아보고 또 오키나와 쪽에도 알아보고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다 이제 오키나와 쪽에 연례적인 미군의 연습 작전이 있어가지고 오키나와 쪽으로 배가 몇 척 발진을 했다 하는 얘기는 하대요. 그러나 황해 쪽으로 간다거나 이 한국 근해로 간다거나 동해로 간다는 움직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기자는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 현재 벌건지를 발행하고 있는 글을 찾아갔다. 아니 뭐 말씀을 조금 해. 잠깐만 좀 여쭤보래. 그러니까 제가 진사를 지금 얘기할 테니까 참고를 만들어요. 그날 내가 날짜를 잊어버렸는데 뭐 한참 여기가 복잡할 때요. 공정 내가 근무할 때 어떤 외국 사람으로부터 제보가 있었어. 제보가 칠함대가 한반도 해역으로 갔다는데 사실이야. 난 까맣게 모르지. 근데 이제 나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방위 주재관으로 있던 사람을 내가 잘 알아.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지? 그 사람이 글쎄, 자꾸 기자 정신 발휘하지 말고 남 아니야. 나도 기자 출신이야. 30년은 전에. 그러니까 이제 자위대 고위 간부가 해군 보좌관을 불러다가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확인해가지고 와서 내가 말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확인해줬다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결국 기사화가 안 됐어. 하지만 미 칠함대 항공모함은 요코스카에 정박 중이라는 사실이 즉시 밝혀졌다.
일본 방위청의 정보와 미 칠함대 측의 정보는 왜 차이가 생긴 것일까? 북한 남침설과 신군부 그리고 일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정보 조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당시로서는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 양쪽 모두가 정보의 근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조작된 이야기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정부 모두 이 상황을 전두환 씨의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북한 남침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즉 신군부와 일본 양쪽 모두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남침설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야시 씨의 주장이다.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12.12 바로 다음 날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만나 카터 대통령의 경고를 전달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 장군도 신군부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다. 전방에 있는 부대가 전차를 비롯한 부대들이 팔군 사령관의 사전 승인 없이 움직였다 하는 데 대해서도 일종의 불만스럽다까 불쾌했다까 이런 감정이 있어서 위컴 사령관도 그런 면에서는 그 불편한 심기를 많이 아마 표출했죠. 하지만 일본의 태도는 달랐다. 저희는 한국이 어떻게 될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전두환 씨가 쿠데타에 성공했죠. 이것은 박정희 체제의 재확립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비로소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당시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으로 있던 하기노 씨. 그는 12.12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고 한다. 한국의 정치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러니까 솔직히 일본은 신속히 한국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형식으로 안정을 취해갈지가 저희로서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2.12 사태 이후에 군부가 주체 세력이라는 것이 아주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 후 일본은 모두 6차례에 걸쳐 북한 남침설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정보는 한 건도 없다. 왜 모든 출처가 일본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일본 측은 5월 10일 남침설의 경우 자신들이 제보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왜 신군부 측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을까? 다소 격분했지만은 지금 그 이후의 경과를 돌이켜보면은 한국의 당국자들은 어떤 빌미 없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없어서 일본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군부가 광주를 무력 진압한 바로 다음 날 일본의 마에다 특사는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과 회담을 갖는다. 실력자가 전두환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최규하는 허수아비로 본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전두환을 인정했고 그쪽에 연결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본 경제계도 신군부를 적극 지원한다. 7월에는 당시 심각한 수준이었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여주기 위해
세계 인사들이 방한 11억 달러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신군부의 일본 커넥션은 일본의 정계와 재계를 두루아우르는 거물 세지마 류조로 이어진다. 세지마 류조와 전두환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과 당시 삼성정밀 이사로 있던 권익현 전 의원이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 양반한테 맡겨가지고 불가능한 거는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응? 예를 한번. 뭐든지 이 한일 관계든지 일본 관계든지 중국 관계라든지 인도네시아 문제라든지 이런데 문제 딱 생겼을 때 그 양반한테 가서 한국에 지금 이런 문제 생겼다. 그러면 딱 마음먹으면 해결합니다. 세지마 류조의 회상록 기사나에 의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아직 중앙정보부장 시절인 80년 6월 신라호텔 특별실에서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광주 사태 직후 한국의 상황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 두 번째 만남은 그 2달 뒤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 있기 전이었다. 전두환은 세지마 류조에게 국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한다. 그러자 세지마 류조는 일본의 나고야에서 88올림픽 유치운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올림픽 개최를 권한다. 뿐만 아니라 동행한 고토 전 도쿄그룹 회장은 나고야 올림픽 유치위원회에 관계하고 있던 입장이었지만 서울올림픽 개최를 돕겠다고 약속한다. 세지마 씨는 전두환 씨의 전두환 씨 힘을 높이 평가해서 박정희 씨 후계자로 전두환 씨가 등장하는 것을 지지하는 격려자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82년 낙하선의 수상에 방하는 세지마 류조의 작품이었다. 안보 인식의 일치를 바탕으로 두 나라 정상은 지난 2년 동안 실랑이를 벌여왔던 경협 문제를 타결해냈습니다. 당시 일본이 제공한 경협 차관 40억 달러는 무역수지 적자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전두환에게 커다란 선물이었다. 또한 낙하선의 수상에 방하는 박 정권 이후 단절돼 있던 한일 관계가 복구되는 신호탄이었다. 세지마 류조의 막고 활약은 실로 대단했다.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세지마 씨를 총리 관저로 불러서 물밑 작업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세지마 씨는 저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건너가서 당시의 간사장과 대통령을 만나 한일 관계의 실마리를 풀어주었죠. 그 당시에 제가 세지마 씨를 선택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지마 씨는 상당한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인재여서 이 사람을 꼭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지마 류조는 어떤 사람일까? 일본 시내에 있는 서점. 이곳에서 우리는 일본에서 세지마 류조의 위치를 엿볼 수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소설 불모지대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세지마 류조다. かなりロングセラーで、コンスタントに売れてる本ですね。
結構鉄塔の古い。そうですね、昭和58年に分校になってますから、そうですね、親本その前ですから、かなり前ですね、今から見ると。それで今もちょっと続けてる。そうですね。 세지마 신화라는 말을 만들 만큼 일본 사회에서 존경받는 세지마 류조. 그에 대한 또 한 권의 책, 침묵의 파일은 그를 통해 전후 일본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세지마 류조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군인 출신이다. 30살의 나이에 대번영 작전 참모로 400만 일본 군대의 생사를 좌우했다. 해전은 전범 세지마 류조에게 최대의 위기였다. 하지만 46년 12월 소련 측 증인으로 출동. 자신은 문서 담당이었을 뿐 대소련 침략 작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거짓 증언하고 위기를 모면한다. 그 후 세지마 류조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전범으로 복역한다. 당시 그는 일본인 집단의 단장으로 소련 당국과 구석 창구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전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변하지 않는 일본의 전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전쟁포로 송환 결의에 따라 세지마 류조는 56년 8월 11년간의 유형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미 전후는 아니다라는 호호 아래 당시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일본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이토츠 상사에 입사한다. 평사원으로 출발한 세지마 류조는 10년 만에 전무로 2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한다. 그의 이런 놀라운 성공의 이면에는 한일 커넥션이 있었다. 옛날에 일본의 상황학교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옛날부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지도자를 하고 가까이요. 김정필 총리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인맥이 확산되었습니다. 김정필과 고다마라는 인맥을 타고 세지마는 한일 국교 정상화 후에 배상 프로젝트의 이권을 다른 상사들보다 먼저 획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지마는 국교 정상화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배상금 프로젝트에 관여함으로써 자신의 회사인 이토츠 상사에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이토츠 상사에서의 꽤 놀라운 출세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후 세지마 류조는 역대 수상의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히로히토 일왕의 연호인 쇼와의 참모라는 별칭을 얻는다. 총망받는 엘리트 군인으로 대동아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했으며 해전의 위기를 딛고 경영인으로 변신, 국가의 자문역이 된 세지마 류조. 세지마는 적어도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는 침략 전쟁이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의해 궁지에 몰려서 부득이하게 일으킨 전쟁으로 인식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쟁 책임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지마 류조의 전쟁 인식은 최근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95년 동경자유대 간부학교에서 열린 군사학교에서 그는 일본의 자존을 위해 싸운 것이기 때문에 대동아 전쟁이 침략 전쟁이라는 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연설했다. 이렇듯 전쟁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일본 우익의 상징적인 존재 세지마 류조. 전두환 정권은 그런 세지마 류조에게 도움을 청해 정권의 기반을 다져나갔던 것이다. (4.19) 혁명의 희망을 쿠데타로 무산시킨 박정희. 그의 20년 장기 집권 뒤에도 역시 일본 커넥션이 자리잡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 지하철 차량 도입 사건이다. 74년 8월에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대중교통수단의 일대 혁신과 박 정권이 일본에서 지하철 차량을 도입하면서 거액의 정치 자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핫 이슈로 다루어졌다. 時間がない、時間が。私自身 ATS が入っていないなどと、入っているなどと申し上げたことはございません。そう言いなさい。速記録を調べてみればわかる。まあ、参考に。そうでございます。委員長、大体そうだと言われました。ここにある通りであります。そしてこれを国鉄の技術専門家に見せたら、国鉄の4パー号と符合し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의혹은 일본의 4개 회사가 한국에 납품하는 지하철 차량 가격을 2배나 높게 받은 데서 비롯됐다. 申請書にはですね、この機械ワンセットでですね、284万4900ドル。ここに書いてある。こっちの部分はみんな違う。220万になっているところもあれば、裁判所に、出した準備書面もみんな違うですね。どっちが本当だ。調査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4개 회사가 지하철 차량 납품으로 거둔 이익은 모두 21억 7천만 엔. 미쓰비시 상사 사장은 그중에 250만 달러를 한국 유력 인사의 지시로 한국외환은행 뉴욕 지점에 송금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유력 인사가 누구인지 더 이상은 밝히지 않았다. これがそうです。で、三菱商事の当時の社長が国会に喚問されています。 한국의 유력 인사가 누구인지는 당시 아사히신문 사회부 기자 오찌아이 씨에 의해 밝혀졌다. 그는 일본의 정치가와 관료, 기업의 유착 관계를 오랫동안 취재해왔다. 그 돈의 취지를 물어보니 특별 커미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리베이트입니다. 저는 취재를 더 진행해서 상사도 정부도 말 못하는 한국의 거물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체이스 맨하탄과 외환은행의 구자명을 알아보니 이름이 알파벳으로 SK 킴이었습니다. 즉 공화당의 재정위원장인 김성곤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곤 계좌로 입금된 250만 달러 중 120만 달러가 한국으로 가고 나머지 130만 달러가 일본으로 역송금된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일본은 그야말로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130만 달러는 실은 일본 정치가에게 간 것이 아니냐고 모두 생각한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인은 전직 수상은 2명이며 그중 1명으로 기시 전 수상의 이름이 거론됐다.
한국 철도공사 입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시 전 수상에게 부탁해서 직접 담판했습니다. 김영옥 부장이 자신이 조언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를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 커넥션의 상대역 기신노부스케 전 수상. 일본이 대소련 전쟁기지로 건설한 만주국은 그의 작품이었다. 41년부터는 도조 내각에서 상공대신과 국무대신을 역임 대동아 공영권을 수립하는 성전을 수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해전 후 A급 전범으로 포격하면서도 그는 냉전 돌입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일본의 전략에 고심한다.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큰 정치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아시아 전체를 놓고 정치를 폈습니다. 함께 전범으로 기소된 도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반면 기시는 무죄로 풀려난다. 냉전 체제로 돌입하면서 미국의 대일 정책이 변화된 때문이었다.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한 기시는 자민당을 창당, 일본의 이른바 55년 체제를 이끌어 나간다. 기시 전 수상이 한일 관계 전면에 나서게 된 계기는 5.16 쿠데타였다. 쿠데타의 실세 박정희의 일본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출신인 박정희는 만주국의 건설자 기시 전 수상과 같은 만주 인맥이었다. (60년 11월) 이케다 수상과 회담 후 박정희는 도쿄 시내의 한 요정에서 기시 전 수상에게 우리는 일본 명치 유신 지사들의 의지와 같다. 앞으로 새 한국 건설을 위해 좋은 의견을 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 기시 전 수상은 박정희의 후원자가 된다. 기시 전 수상이 관여해 정치자금을 조성해 준 것으로 의심받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본 쌀 도입이다. 일본 쌀은 6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103만 톤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의회에서 문제가 됐다. 일본 참의원 자료실. 이곳에는 73년 쌀을 둘러싼 일본 국회에서의 논란이 모두 속기록으로 보관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박 정권에 대한 특혜 시비였다. 당시 도입 조건은 30년 안에 현물로 상환한다는 거저나 다름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박 정권은 그것을 국내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했고 27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 쌀이 일본의 원조미라는 형식으로 한국 국민에게 전해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여수하고 인천 그리고 포항의 항구에 내려진 일본 쌀들은 그 시점부터 일본의 원조미가 아니라 한국의 보유미로 둔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만약 돈이 되면은 당시의 정치 상황 헌법을 개정해서 삼선 출마를 가능하게 할 정치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103만 톤의 쌀은 일본 돈으로 1,3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식량관리법은 쌀을 2개로 반출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당시 수상으로 있던 사또 A 사건은 기시 전 수상의 친동생이었다.
키시 전 수상은 일본 국회의 반대를 무마하고 국내 법상의 문제를 법 개정으로 해결하면서 박 정권에게 쌀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70년 키시는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1등 수교 훈장을 받는다. 그가 이렇게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키시 전 수상은 미국과 같은 노선을 펴서 아시아를 지킨다는 형태로 일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사고 속에는 언제나 한반도가 들어 있었죠. 따라서 공산주의 침투에 대해 한국을 전위 국가로 지원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 일본의 세계사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키시 전 수상. 그에게 남한은 일본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는 방파제였던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일본의 극우 단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에 대해서 우익, 특히 일본 애국당을 비롯한 극우의 단체가 친한파였습니다. 심한 표현으로는 반공을 위해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집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친한파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이 희생양이 되어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80년 당시 일본이 북한 남침세를 제공해 신군부의 집권을 도왔다는 주장 역시 당시 일본이 가졌던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80년 4월 24일 미국이 이란에 인질을 구출하는 데 실패한 이후 약 3, 4일 동안, 즉 1950년대 이후 서태평양에서 최초로 3, 4일 동안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있지 않고 중동으로 향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홋카이도에 가까운 그 북방 사계섬에 소련의 그 무장력이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바랬을 것이고 그 정치적 안정을 유도해내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남침 가능성을 한국에 전달함으로써 전두환 그룹이 조기의 상황을 정리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런 의도적인 정보 공작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본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세지마 류죠. 그가 한국의 올림픽을 양보한 건 역시 한국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올림픽을 한국에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세지만 한국을 일본이 병합했을 때의 발상과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즉 이것은 한국이 힘을 갖게 되면 일본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죠. 일본을 위해서 한국이 그만큼 부담을 나누려면 올림픽을 통해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요, 딱 밖에 나오면요, 여야가 없습니다. 오직 일본국의 자국의 이해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일본 제국에 대한 항수의 근거가 있다고도 봐야죠. 과거에 우리가 이런 나라였는데, 대동아 공영권의 중심이었는데. 울산에 들려 한국 비료 공장 건설 지원한 걸 시찰했습니다. 남한에 대한 경제 원조에 일본의 친한파가 적극 나섰던 것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20억 달러의 자본을 빌려준 결과로 12년 동안 86억 달러의 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어 갔다. 일본이
이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그걸 위해서는 한국이나 대만 같은 이런 후방기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전략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 한국으로 봐서는 이제 박정희 군사 정권 체제가 들어서고 난 후에 경제를 재건해가지고 혁명을 그 당시 5.16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또 그 당시 워낙 가난했으니까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일본 돈이 필요로 했던 것이죠. 또 일본은 그 당시가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해외 시장이 절실히 필요하는 단계. 그리고 그 경제 원조는 바로 일본의 이제 수출 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본 시장의 일본 자본주의 대팽창의 전후 새로운 팽창의 일환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11월 30일 11번째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는 연합물산, 한일합섬, 대우실업, 현대조선 대표 4명에게 1억 불 답상을 수여하고 수출 촉진을 위해 박 정권이 70년대 중반에 추진한 종합상사 육성 방안은 상징적인 의미를 던지고 있다. 종합상사 육성 방안은 사실 세지마 류츠에게서 아이디어를 받은 것이었다. 표창을 받았습니다. 종합상사의 경우에는 이 수출만의 기능을 우리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종합상사가 제대로 건전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수입의 기능 또 삼국 간 거래의 기능을 무시한 채 그건 제대로 발전을 못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되지 않는 점에서 제대로 그 당시 전문가가 있었더라면은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도입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지원으로 우리가 놀랄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속된 대일 경제 의존은 현재 이르러 심각한 경제 중속을 낳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마우지 아시죠? 가마우지는 오리과에 속하는 겁니다만은 이 목이 길고 가늘고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쇠줄을 묶어 놓으면요. 물속에 가마우지가 다른 고기를 먹으려고 들어가면은 그 순간에 쇠줄을 잡아 당기면요. 고기를 문채로 못 넘기고 물고 오죠. 그럼 그 뺏어서 입에서 뺏어가지고 집어넣으면 고기가 잡히는 거죠. 가마우지 낚시법인데 한국이 부품 소재 기계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한국의 전기업 노동하고 결합해서 그걸 미국이나 수출해가지고 돈 번 것을 다시 그 돈을 다 일본 다 갖다 주죠. 일본에서 또 부품 소재 가져와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또 미국에 수출해서 그 돈 또 일본 다 갖다 주죠. 우리가 지난 65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35년간 한국이 가마우지 노릇을 했는데 물론 쿠데타 정권과 일본의 관계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정권이든지 대일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일 외교는 검은 유착 또는 커넥션이라는 말로 일본인들 사이에 불리고 있다는 점이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는 정통성이 없는 정부, 그리고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제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그 대일 무역 적조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영원히 해소할 수 없는 숙제로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단히 멸시하게 하는 이런 요인이 내적 근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이, 그리고 또 당당하지 못한 지도자들의 대응. 결과적으로는 겉으로는 반일 감정을 선동하면서 속으로는
그 실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 실리도 국민을 위한 실리 아니라 그 자기 그 정치 집단 어느 세력의 그 경제적 실리 혹은 정치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곧 그 한국인의 일본 인식, 제대로 일본 인식하는 큰 장애로 지금까지 작용하고 있죠. 쿠데타 정권의 일본 커넥션에 관여했던 혹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취재를 거부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실들은 일본 쪽의 증언에 의해 밝혀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권의 지지와 국가의 안전을 일본에 의존했다는 말을 들을 것인가. 진실 좋아하네. 뭐 알권이 진실 다 좋아. 아니 저는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그럼 이거 봐. 그것도 내 서비스 해준 거야. 예. 우리는 왜 아직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이제 딴 데 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여보세요? 네? 지금 그거 사실 저희가 아니시거든요. 네. 다음 기회에 한번 전화해주세요. 지금도 일본 당국자들은 뭔가 유감 있는 얘기를 이런저런 하고 나는 그럼 너무 뻔한 얘기인데 무슨 일본한테다가 무슨 정보를 갖다 붙이는 뭐 그런 일을 했다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내가 이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도 합시다. 예. 그래서 물좀 주소 물좀 주소 목마르요 물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가지며 놀리면서 80년 5월 초 서울은 비등점을 향해 끓고 있었다.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갔다.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도 22일로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신군부는 13일 0시를 기해 주요 관공서와 언론사에 군대를 배치한다. 간첩의 침투와 공격 예상이 그 명분이었다. 군부대 출동에 반발한 시위대열은 거리로 나왔다. 신군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교내 시위 방침을 지키던 이전까지의 자기 절제는 사라졌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적화 통일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5월 15일 남대문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은 국면을 반전시킨다. 사람이 탔나? 엄마가 떴다가 거기 떠가야겠다. 저들은 우리 학원의 소요 사태 등을 고무 찬양 선동함으로써 남침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일본에서 알려온 북한 남침설을 계기로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광주에서의 유혈 진화. 정권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는 빈틈이 없고 냉혹했다. (20년) 동안 독재정권하에서 숨죽이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신군부는 화려하게 입성한다. 그러나 그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북한 남침설은 과연 사실이었는가? 비상계엄의 전국적 확대라고 하는 것은 준전시 상황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에 관한 어떤 뚜렷한 정황 내지는 새로운 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즉 그것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5월 10일 아주 미묘한 그 한국의 정치 정세 상황에서 일본의 내각 조사실을 통해서 정보가 중앙정보부로 전달되고 전두환 씨가 이를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결정적인 모멘트를 일본 측에서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5.18 사건 수사 당시 제출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의 북괴 남침설 분석.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남침설은 5월 10일 일본 내각조사실 한반도 담당 반장이 알려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북괴는 5월 15일과 20일 사이를 남침 시기로 결정, 휴전선 전역에 병력 집결을 완료했다. 이 첩보는 최근 중공을 방문한 일본 고위 관리로부터 확인된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 미 칠함대 소속 항공모함이 서해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구사단 지역에 3명의 이 첩보는 당시 강요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상치 않는 동향으로 보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5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는 북한이 남침할 것이라 하는 첩보를 우방정보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 쪽에서는 남침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군이나 국방성이나 이런 데서야 항상 상대가 언제든지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 하는 걸 항상 말할 수 있죠. 나는 지금 갑자기 어떤 징후가 나타났다든지 또는 계속적으로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쟁 준비로서 판단된다든지 이런 경고 또는 발표는 별로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은 없어요. 그렇다면 남침설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취재진은 일본에서 남침설 첩보를 받아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에게 보고한 당시 중앙정보부 해외 담당 차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80년 북한 남침설을 묻는 취재진에게 6.25 때의 경험담을 얘기했다. 더 이상의 취재는 어려울 듯했다. 가족의 말에 따르면 그는 몇 해 전 큰 수술을 받은 뒤 기억력이 감퇴했다고 한다. 취재진은 북한 남침설의 근원지인 일본으로 향했다. 우선 해외 담당 차장에게 남침설 첩보를 제공한 내각조사실의 한반도 담당 반장을 만나보기로 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퇴직 후 한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북한 남침설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だからその部分が我々の番組としては歴史を整理するというか明らかにするところではものすごく大事な。 하지만 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보도 없었고요. ただですね、間違った情報を流すというかですね、韓国は勝手にやったんですか。 제가 아는 안에서는 저는 그런 정보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내각조사실의 한국 담당 과장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한국 정부의 계엄사령부에서 내각조사실의 한반도 담당관으로부터 남침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쪽으로 순간 여러 반응이 몰려왔죠. 서울에 있던 일본 신문사들의 특파원과 지국장, 그리고 제1미사령부 등 기타 여러 곳에서 사실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내각 조사실에 높은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어왔지요. 일본 외무성은 당연히 제가 한반도 담당관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자네가 말했는가 하면서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5월 초의 토요일 동경주재 한국대사관 측에서 먼저 북한의 남침 정보가 없는지 문의해 왔다고 한다. 당시 그 도쿄 대사관의 담당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방위청의 전직 고관이 중국에 가서 북한의 남침 정보를 얻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정보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죠. 그래서 저는 현재 그런 징후가 있다는 내용의 정보는 저로서는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죠. 당시 북경을 방문한 일본 방위청의 전직 고위 관리는 낙하선의 전 수상으로 알려져 있다. その時中国いらっしゃった時にそういう例えば北朝鮮の動き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について興味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とかそういうスポーツは 중국의 요인들과 북한이 어떻게 보이는지 또 북한의 동향이 어떠한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요인들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북한 남침설이 일본 고위 관리로부터 확인된 매우 신빙성 있는 정보며 또 일본 내각조사실의 담당자에게서 받은 제보라고 발표된 것일까? 그것이 마치 제가 한 말인 것처럼 북한이 남침한다는 내용을 일본 내각 조사실 담당관이 말했다. 정보가 입수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들이 계엄령을 펴기 위해서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한 것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들의 발언이 이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저희 쪽에 질문을 하고 그것을 날조해서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북한 남침설은 일본 내각조사실에서 제보받은 것이고 날조하거나 과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육군정보참모부와 중앙정보부가 북한 남침설을 분석한 결과는 특이한 전쟁 징후가 없고 정보의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돼 있다.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당시 모 일간지 동경특파원인 이 기자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는 미 7함대가 남침 위협에 대비 항공모함 한 척을 서해로 이동시킬 준비 중에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1980년 5월 중순이죠. 화요일날 제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낮 근무 데스크를 보고 있었어요. 기자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일본의 군사 소식통에 의하면 남침을 준비하는 증세가 보여가지고 미국에서요. 거기 대처하기 위해서 7함대 일부가 이 동해 쪽으로 황해 쪽으로 긴급 발진을 시작했다. 이걸 좀 확인을 해달라. 80년 5월 중순의 토요일이라면
5월 10일과 5월 17일이다. 10일은 북한 남침소를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날짜와 일치한다. 요코스카에 미군 함대의 대변인이 있죠. 예. 주일 미 해역으로 말이죠. 예. 요코스카에 알아보고 또 오키나와 쪽에도 알아보고. 예.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예. 다 이제 오키나와 쪽에 그 연례적인 미군의 연습 작전이 있어가지고, 예. 오키나와 쪽으로 배가 몇척, 발진을 했다 하는 얘기는 하대요. 아, 예. 그러나, 황해 쪽으로 간다거나, 이 한국 근해로 간다거나, 동해로 간다는 움직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렇다면 기자는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 현재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는 그를 찾아갔다. 아니 뭐 말씀을 좀 해. 잠깐만 좀 여쭤보래. 그러니까 제가 진사로 지금 얘기할 테니까 참고로만. 예. 그날 내가 날짜는 잊어버렸는데 뭐 한참 여기가 복잡할 때요. 공정 내가 근무할 때. 어떤 외국 사람으로부터 제보가 있었어. 제보가. 실험대가 한반도 해역으로 갔다는데 사실이야. 난 까맣게 모르지. 근데 이제 나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방위 주재관으로 있던 사람을 내가 잘 알거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지? 그 사람이 글쎄, 자꾸 기자 정신 발휘하지 말고 남 아니야. 나도 기자 출신이야. 30년은 넘었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위대 고위 간부가 해군 보좌관을 불러다가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확인해가지고 와서 내가 말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확인해줬다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또 결국 기사화가 안 됐어. 하지만 미 칠함대 항공모함은 요코스카에 정박 중이라는 사실이 즉시 밝혀졌다. 일본 방위청의 정보와 미 칠함대 측의 정보는 왜 차이가 생긴 것일까? 북한 남침설과 신군부 그리고 일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정보 조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당시로서는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 양쪽 모두가 정보의 근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조작된 이야기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정부 모두 이 상황을 전두환 씨의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북한 남침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즉 신군부와 일본 양쪽 모두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남침설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야시 씨의 주장이다.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12.12 바로 다음 날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만나 카터 대통령의 경고를 전달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 장군도 신군부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다. 전방에 있는 부대가 전차를 비롯한 부대들이 박은 사령관의 사전 승인 없이 움직였다 한 데 대해서도 일종의 불만스럽다까 불쾌했다까 이런 감정이 있어서 위컴 사령관도 그런 면에서는 그 불편한 심기를 많이 아마 표출했죠. 하지만 일본의 태도는 달랐다. 저희는 한국이 어떻게 될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전두환 씨가 쿠데타에 성공했죠. 이것은 박정희 체제 재확립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비로소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당시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으로 있던 하기노 씨. 그는 12.12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고 한다. 한국의 정치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러니까 솔직히 일본은 신속히 한국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형식으로 안정을 취해갈지가 저희로서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2.12 사태 이후에 군부가 주체 세력이라는 것이 아주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 후 일본은 모두 6차례에 걸쳐 북한 남침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정보는 한 건도 없다. 왜 모든 출처가 일본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일본 측은 5월 10일 남침설의 경우 자신들이 제보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왜 신군부 측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을까? 다소 격분했지만은 지금 그 이후의 경과를 돌이켜보면은 한국의 당국자들은 어떤 빌미 없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없어서 일본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군부가 광주를 무력 진압한 바로 다음 날 일본의 마에다 특사는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과 회담을 갖는다. 실력자가 전두환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최규하는 허수아비로 본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전두환을 인정했고 그쪽에 연결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본 경제계도 신군부를 적극 지원한다. 7월에는 당시 심각한 수준이었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여주기 위해 세계 인사들이 방한 11억 달러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신군부의 일본 커넥션은 일본의 정계와 재계를 두루아우르는 거물 세지마 류조로 이어진다. 세지마 류조와 전두환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과 당시 삼성정밀 이사로 있던 권익현 전 의원이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 양반한테 맡겨가지고 불가능한 거는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응? 예를 한번. 뭐든지 이 한일 관계든지 일본 관계든지 중국 관계라든지 인도네시아 문제라든지 이런데 문제 딱 생겼을 때 그 양반한테 가서 그러니까 세지마는 국교 정상화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배상금 프로젝트에 관여함으로써 자신의 회사인 이토츠 상사에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이토츠 상사에서의 꽤 놀라운 출세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후 세지마 류조는 역대 수상의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히로히토 일왕의 연호인 쇼와의 참모라는 별칭을 얻는다. 총망받는 엘리트 군인으로 대동아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했으며 해전의 위기를 딛고 경영인으로 변신, 국가의 자문역이 된 세지마 류조. 세지마는 적어도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는 침략 전쟁이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의해 궁지에 몰려서 부득이하게 일으킨 전쟁으로 인식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쟁 책임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지마 류조의 전쟁 인식은 최근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95년 동경자위대 간부학교에서 열린 군사학교에서 그는 일본의 자존을 위해 싸운 것이기 때문에 대동아 전쟁이 침략 전쟁이라는 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연설했다. 이렇듯 전쟁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일본 우익의 상징적인 존재 세지마 류조. 전두환 정권은 그런 세지마 류조에게 도움을 청해 정권의 기반을 다져나갔던 것이다. (4.19) 혁명의 희망을 쿠데타로 무산시킨 박정희. 그의 20년 장기 집권 뒤에도 역시 일본 커넥션이 자리잡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 지하철 차량 도입 사건이다. 74년 8월에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대중교통수단의 일대 혁신과 박 정권이 일본에서 지하철 차량을 도입하면서 거액의 정치 자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핫 이슈로 다루어졌다. 私自身 ATS が入っていないなどと入っているなどと申し上げたことはございません。そう言いなさい。即記録を調べてみればわかる。参考に。そうでございます。委員長、大体そうだと言われました。ここにある通りであります。そしてこれを国鉄の技術専門家に見せたら、国鉄の4パー号と符合し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의혹은 일본의 4개 회사가 한국에 납품하는 지하철 차량 가격을 2배나 높게 받은 데서 비롯됐다. 申請書にはですね、この機械ワンセットでですね、284万4900ドル。ここに書いてある。こっちの部分はみんな違う。220万になっているところもあれば、裁判所に出した準備書面もみんな違うですね。どっちが本当だ。調査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4개 회사가 지하철 차량 납품으로 거둔 이익은 모두 21억 7천만 엔. 미쓰비시 상사 사장은 그중에 250만 달러를 한국 유력 인사의 지시로 한국외환은행 뉴욕 지점에 송금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유력 인사가 누구인지 더 이상은 밝히지 않았다. これがそうです。で、三菱商事の当時の社長が国会に喚問されています。 한국의 유력 인사가 누구인지는 당시 아사히신문 사회부 기자 오찌아이 씨에 의해 밝혀졌다. 그는 일본의 정치가와 관료, 기업의 유착 관계를 오랫동안 취재해왔다. 그 돈의 취지를 물어보니 특별 커미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리베이트입니다. 저는 취재를 더 진행해서 상사도 정부도 말 못하는 한국의 거물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체이스 맨하탄과 외환은행의 구자명을 알아보니 이름이 알파벳으로 SK 킴이었습니다. 즉 공화당의 재정위원장인 김성곤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곤 계좌로 입금된 250만 달러 중 120만 달러가 한국으로 가고 나머지 130만 달러가 일본으로 역송금된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일본은 그야말로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130만 달러는 실은 일본 정치가에게 간 것이 아니냐고
모두 생각한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인은 전직 수상은 2명이며 그중 1명으로 기시 전 수상의 이름이 거론됐다. 한국 철도공사 입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시 전 수상에게 부탁해서 직접 담판했습니다. 김영옥 부장이 자신이 조언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를 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런 문제 생겼다. 그러면 딱 마음먹으면 해결합니다. 세지마 류조의 회상록 기사나에 의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아직 중앙정보부장 시절인 80년 6월 신라호텔 특별실에서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광주 사태 직후 한국의 상황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 두 번째 만남은 그 2달 뒤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 있기 전이었다. 전두환은 세지마 류조에게 국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한다. 그러자 세지마 류조는 일본의 나고야에서 88올림픽 유치운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올림픽 개최를 권한다. 뿐만 아니라 동행한 고토 전 도쿄그룹 회장은 나고야 올림픽 유치위원회에 관계하고 있던 입장이었지만 서울올림픽 개최를 돕겠다고 약속한다. 세지마 씨는 전두환 씨의 힘을 높이 평가해서 박정희 씨 후계자로 전두환 씨가 등장하는 것을 지지하는 격려자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82년 낙하선의 수상에 방하는 세지마 류조의 작품이었다. 안보 인식의 일치를 바탕으로 두 나라 정상은 지난 2년 동안 실랑이를 벌여왔던 경협 문제를 타결해냈습니다. 당시 일본이 제공한 경협 차관 40억 달러는 무역수지 적자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전두환에게 커다란 선물이었다. 또한 낙하선의 수상에 방하는 박 정권 이후 단절돼 있던 한일 관계가 복구되는 신호탄이었다. 세지마 류조의 막고 활약은 실로 대단했다.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세지마 씨를 총리 관저로 불러서 물밑 작업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세지마 씨는 저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건너가서 당시의 간사장과 대통령을 만나 한일 관계의 실마리를 풀어주었죠. 그 당시에 제가 세지마 씨를 선택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지마 씨는 상당한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인재여서 이 사람을 꼭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지마 류조는 어떤 사람일까? 일본 시내에 있는 서점. 이곳에서 우리는 일본에서 세지마 류조의 위치를 엿볼 수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소설 불모지대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세지마 류조다. かなりロングセラーで、コンスタントに売れてる本ですね。結構出たのは古い。そうですね。昭和58年に文庫になってますから、そうですね。親本その前ですからかなり前ですね。今から見ると。それで今もちょっと続けて売られる。そうですね。 세지마 신화라는 말을 만들 만큼 일본 사회에서 존경받는 세지마 류조.
그에 대한 또 한 권의 책 침묵의 파일은 그를 통해 전후 일본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세지마 류조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군인 출신이다. 30살의 나이에 대번영 작전 참모로 400만 일본 군대의 생사를 좌우했다. 해전은 전범 세지마 류조에게 최대의 위기였다. 하지만 46년 12월 소련 측 증인으로 출두. 자신은 문서 담당이었을 뿐 대소련 침략작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거짓 증언하고 위기를 모면한다. 그 후 세지마 류조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전범으로 복역한다. 당시 그는 일본인 집단의 단장으로 소련 당국과 구섭 창구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전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변하지 않는 일본의 전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전쟁포로 송환 결의에 따라 세지마 류조는 56년 8월 11년간의 유형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미 전후는 아니다라는 구호 아래 당시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일본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이토츠 상사에 입사한다. 평사원으로 출발한 세지마 류조는 10년 만에 전무로 2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한다. 그의 이런 놀라운 성공의 이면에는 한일 커넥션이 있었다. 옛날에 일본의 상하학교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옛날부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지도진하고 가까이요. 김종필 총리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인맥이 확산되었습니다. 김종필과 고다마라는 인맥을 타고 세지마는 한일 국교 정상화 후에 배선 프로젝트의 이권을 다른 상사들보다 먼저 획득한 것이다.